내년의 경기는 세계나 국내나 일단 침체의 기에 접어들 것 같다. 접어든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주식시장은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네.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이냐, 이게 반등 잠깐 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또 상승 추세로 가는 흐름인지 뭐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저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나요? 바닥을 찍었다.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22년에는 이제 저점을 찍을 거고, 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중반에 그런 말씀드렸죠. 22년 끝자락 정도가 저점일 것이다. 아마 그 영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 끝자락이 온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은 항상 금리의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 계속 인상되는 것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상된 그 끝자락, 그래서 터미널 레이트를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끝자락에 다 왔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 뭐 CPI 조금만 낮게 그렇죠. 나와도 지금 주가가 폭등하는 정도로 그렇죠. 선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곧 금리 인상 정점에 다다르고 있구나. 네. 속도 조절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이고, 그럼 금리 인상의 고점이 23년 2분기니까 네. 1분기 끝자락, 2분기 초, 네. 요 정도가 정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지점으로부터 대략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소스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끝자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근데 주식 가치는 이제 반등은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23년 이 경제의 주식시장의 모습은 다른 말로 실적 장세.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지 못하는. 네. 그러면 이 주가는 저점 찍고 반등은 하겠지만, 네. 그 반등세가 네. 매우 뚜렷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장률이 이렇게 낮은데 네. 주가만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네. 왜냐하면 팬데믹 위기 같은 그런 뭐 안전거리 수칙이라든가 락다운과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국면은 말 그대로 실물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세가 뚜렷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실적이 좀 악화될 거라고 보시는데, 네. 주가가 그래도 조금 이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게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유동성이라는 관점, 네. 이제 금리라는 관점에서의 소재는 이미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제 빅테크주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벌써 이미 드러났죠. 메타 같은 경우도 이미 13%를 감원할 결정을 내렸고, 그 밖에 다른 기업들도 트위터도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 설비 용량을 줄여나간다든가 그런 구조조정의 액션을 다 발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어떤 테크주들과 같은 그런 종목 말고 실적이 계속 뒷받침될 만한 종목들이 있죠. 경기 침체랑 좀 무관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섹터들이 좀 그렇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것이 소비재죠. 직접 소비재. 극단적인 케이스로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가 좋습니다. 네. 그럼 쌀 네. 더 드세요? 쌀은 뭐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거의 네. 비슷하게 먹죠. 경기가 안 좋아도 안 줄이죠. 네. 예. 그렇죠. 마찬가지 비탄력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처럼 이런 식료품과 관련된 필수 소비재의 경우에는 네. 경기와 무관하게 갑니다. 근데 오히려 필수 소비재들의 경우에는 23년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은 야기될 거고요. 야기되는 게 22년만큼의 높은 물가는 아니지만, 네.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5% 정도의 상반기, 하반기에 4%, 요 정도 수준의 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조 속에 그 물가가 반영되는 제품들, 결국 물가 인상
여러분 아마 주가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네. 뭐 라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죠. 가격에. 네. 가격 인상을 시키죠. 네. 그럼 그 가격 인상만으로 얼마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아시죠? 그런 겁니다. 다만 제가 좀 드리는 의견은 여러분을 둘로 좀 구분해 볼게요. 나는 좀 안전 추구형이야. 네. 나는 좀 공격적 투자자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근데 안전 추구형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아마도 마지막으로 제안이 될 것 같아요. 23년 마지막 저축. 23년 이후로는 이렇게 저축이 좋은 해가 없을 겁니다. 24년부터는 이 이상의 높은 금리를 만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감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2050년 장기 경제 전망이라는 그 보고서들 보시면 KDI 같은 데서도 나오죠. 네. OECD도 나오고 0.5%로 근접해 갑니다. 장기 전망이.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성장세로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어렵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일본이죠. 일본은 22년 내내 금리를 동결만 했잖아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왜 그럴까요? 네. 저성장인 거예요. 그리고 물가 문제는 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경제 국면으로 일본과 따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마음 편하진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똑같진 않더라도 저성장 고착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가 맞이할 23년의 기준금리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만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3년 이후에 다시 이런 저축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 추구형이라고 하신다면 네. 정말 저는 23년까지는 저축도 괜찮다. 그리고 맞아요. 주가도 반등은 하지만 그렇게 뚜렷한 호조세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래도 안전 추구형이라면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죠. 저축 나머지 주식인데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실 공격적 투자자라고 한다면 역시 실적에 기반한 투자 이게 초점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제 기준이죠. 네. 어제 기준으로 우리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시중은행인데 5%를 넘어갔어요. 네. 정기예금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가 넘어갔으니까. 네. 그리고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네. 10%짜리 특판 네. 상품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해서 10% 수익률 내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은행들이 시중금리를 계속 올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22년에 여러분 5% 10% 벌기 쉽습니까? 이런 장세.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5% 특판, 10% 특판 이런 게 대부분 납입이라 네, 규모가. 그 금액이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제한을 두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금융회사들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시면 되거든요. 예. 사실 한 달에 한 군데 안 하고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 정확하십니다. 네, 그거를 꼭 20만 원이니까 뭐 야 적어서 적은데 한 달에 예. 20만 원 넣어가지고 뭐 얼마 되겠냐. 예. 여러 군데 넣으면 되잖아요, 사실. 예, 예. 근데 그걸 잘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고금리로 향하는 기조가 더 이상은 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저축 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은행들도 결국 저축금리 경쟁이에요. 물론 대출금리도 계속 올리잖아요. 네. 이 대출금리와 저축 예금금리 간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예대금리 차이가 커지니까. 그래서 저축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저축으로 많이 몰리는 그 투자자들을 기왕이면 자기 은행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특판 네. 상품 전쟁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특판 상품을 많이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손쉬운 투자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스스로 나눠 보십시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이렇게 좀 그죠? 나눠서. 네, 해서 그래 나는 좀 그래 23년까지는 좀 지키는 투자가 좋을까라고 네. 생각하신다면 네. 오히려 뭐 종목을 알아보기보다는 특판 상품을 많이 알아보셔라. 그리고 1금융권 말고 2금융권 이런 데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금리의 대출 상품들이 저축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쏠쏠한 투자 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인데 예.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떨어지기도 하고 특정 지역들은 그 전 정권이 올려놓은 가격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집값은요. 네, 안타깝게도 네, 이게 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긴 드렸지만 이건 어떤 누군가는 집값 조정이 좋은 거고 어떤 누군가에는 집값 조정이 나쁜 거죠. 거의 반반입니다. 그냥 자가 점유율 기준으로 서울시 기준으로는 48%가 자가 점유거든요. 그러면 임차 점유가 52% 거의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로 기준을 하면 50%가 넘게 자가 점유예요.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면 반은 좋고 반은 싫은 거죠. 결국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시경제 지표를 보시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텐데 주식 외환 시장과는 구별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은 원래 경기 후행적입니다.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후행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가 안 될 때는 음, 가끔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가격 조정되는 것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몇 개 거래가 안 된 그 매물에 가격이 조정돼서 그런 거다. 사실은 안 떨어진 거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몇 개, 예를 들어서 2,000개의 매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200개만 거래가 돼요. 그럼 결국 2,000개의 거래 가격이 아니라 200개의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도자가 나머지 더 많잖아요.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 매매가 안 되잖아요. 거래 절벽과 함께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이 매매 가격의 그 흐름, 추세에 초입에 해당된다는 것을 반증해 줘요. 그러면 아직 매도가 안 된 이 매매 거래자는 어떨까요? 감정적으로 더 급해지죠. 초조해지죠. 초조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후행적이다라고 표현도 해볼게요. 근데 원래는 저는 동행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왜 그러냐면 금리의 고점에서 선행해서 이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잘 움직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네, 버텨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주택이라는 게 어제 사고 오늘 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사면 2년, 3년 적어도 이런 거잖아요. 네. 이 텀이 길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당장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장 주식이야 지금 또 클릭으로 뺄 수 있지만 집은 클릭으로 뺄 수도 없고 클릭해도 상대방도 클릭을 해줘야 되는 건데 클릭으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점점 더 그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잠재적 매수자 이들은 매수하려 하지 않죠. 올해 말 대출 금리가 대략 한 9%까지 찍을 겁니다. 시중 금리가. 네, 내년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죠, 많이들. 물론 그건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중 금리라는 게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떨어지기도 하고 후행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기준금리는 22년 끝자락보다 23년에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기준금리는 형성되어서 고원을 이렇게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시중금리는 22년보다는 당연히 높을 거라고 전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네, 8% 9%의 대출을 껴안고 과연 매수하겠는가? 지금도 매수할 매수세가 약한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지고요. 이건 의사죠. 지금 심리적인 거. 심리 말고 더 중요한 게 여력이에요. 네, 구매 여력은 뭐냐면 내가 1억을 빌려야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1억을 빌리는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20만 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50만 원 내고 6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내 절대적인 소득을 감안해 보면
20만 원은 내가 할 수 있을 여력이 있지만 이건 그러니까 여력 자체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3년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조정률이 주간 단위로 지금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 요 사이를 달리고 있는데 이 조정률이 더 패일 겁니다. 이 책을 쓰는 시점이 마이너스 0.3이었고 지금 논하는 이 시점이 마이너스 0.36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마이너스 0.4 이런 식으로 점점 패입니다. 그 패여서 23년 중반까지는 뭐 안타깝지만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1.0%에 근접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이 선행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후행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지금이 저점이니까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저점은 심지어- 아직 남았습니다. 네, 네. 좀 더 이어질 수 다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주가하고 부동산 시장을 좀 달리 판단하셔야 될 게 주가는 우리 코스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치죠.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조정률이죠. 이게 조정률이 23년 중반에 가장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는 조금 완화는 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조정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5 여전히 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23년 내내는 가격이 더 빨리 하락하진 않아도 그 하락세가 주춤하더라도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쭉 일단 그런 네, 하락세가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 말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저는 이제 무주택자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네, 절반에 네, 해당하는 무주택자인데 요즘에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있는 걸 보면 네, 딱 예전에 그 했던 빚내서 집 사라 네, 라는 메시지로 느껴져요. 네, 뭐 L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뭐 다들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 때 산 사람이 좀 뭐 직전 정권 때 많이 이득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게 반복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사실 좀 경험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이렇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게 생각도 좀 있는 건데.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네. 시간적인 그 렉이 걸립니다. 음, 그럼 20년 전에도 소위 지난 정권 때 네, 내내 부동산 규제만 강화했죠. 근데 그렇죠.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규제를 완화만 하면 계속 또 안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네, 엇박자가 나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그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를 달리 해석해 본다면 네, 정책이 이 부동산 매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거들뿐. 금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집값은. 부동산 정책은 그냥 소폭의 미세 조정에 해당되는 느낌이지 이걸 강세를 약세로 바꾸고 떨어지는 걸 올리고 이런 역할까지는 안 된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 규제만 풀리면 집 사고자 하는 사람인데 네, 이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는 집이 14억짜리고 16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대출 규제 때문에 16억짜리를 못 가요. 가야 될 수요가 실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수요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락세를 좀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들자 하는 의도하에 만든 규제 완화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미시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규제 대상 지역이었다가 규제 대상 지역이 풀려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수직 증축이 허용이 안 됐다가 수직 증축이 허용이 돼요. 네, 재건축이 허용이 돼요. 네. 그럼 호재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다른 나머지 지역도 같이 받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규제 완화는 규제 대상이었던 지역에 속해서 그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그 미치는 영향은 미세하다는 거죠.
그 특정 지역에 규제를 채택했다가 규제를 완화하니까 이 지역에는 뭐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가 빠지는 거지만 다른 지역은 그것과 무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 거래 절벽 상황에서 급급합니다. 지금. 매수세가 너무 약하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수세를 끌어올려서 적당한 수준의 거래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 거래가 부족하면 경기 침체에 더 영향을 줘요. 특히 미분양. 지금 23년 경제에 가장 좀 걱정되는 것이 또 미분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PF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이거 돈 빌려다가 집 다 짓고 분양되면 그거 갚겠다 이런 구조인데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유동성 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거래가 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규제를 좀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겠죠. 마지막으로 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MZ 세대들은 그동안 고금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네. 예전에 과거에 뭐 10%대, 20%대 금리 시대가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사실 지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MZ 세대들은 이런 고금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뭐 태도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너무 낯설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MZ 세대 투자자분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제 고금리도 처음 경험하시고 이런 저금리도 처음 경험하신 거죠. 2020년, 21년의 저금리. 그렇죠. 네. 그리고 2022년에 극단적인 고금리. 음.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네. 이런 일 자체를 처음 경험하신 거고 네. 팬데믹 위기도 처음 경험하신 거고 네. 물론 모든 인류가 팬데믹은 처음 경험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처음 경험하면서 이게 맞는 공식인가 이게 맞는 공식인가를 못 찾았어요. 근데 2020년에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네. 영끌에서 투자하면 다 됐으니까 네. 그게 맞는 공식인가 보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 경험이 자기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네. 20년의 그 경험, 그 공식을 가지고 21년, 22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언젠간 오르겠지. 그리고 언젠간 오르겠지의 그 기준선이 언젠지 아세요? 2020년 끝 21년 중반이 그 고점.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96,000원까지 갔었나요? 그 10만 원 네. 정도. 네. 10만 전자 그게 기준선이에요. 우리의 기준선이. 왜냐면 그 고점이 기준이에요. 네. 거기가 기준이 되죠. 새로운 또 기준이. 그게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전자 왜 됐을까? 제로금리 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동성이 그래. 풍부했잖아요. 네. 네. 제로금리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왜 떨어진 거예요? 역유동성 때문에 그런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다시 이 자리로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시대가 달랐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20년에 경험했던 저금리, 그때 처음 경험했던 주가 대세 상승장, 그 공식을 적용하면 22년에도 23년에 성공할 거야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잘못됐다. 그 공식을 22년에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됐던 것이고 저는 22년을 긴축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었고 네. 긴축의 시대는 긴축의 시대에 걸맞게 저축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죠. 역시 이런 식으로 23년은 또 어떤 시대인가 시대를 좀 정의 내려 보시고요. 네. 그리고 20년에 도입했던 공식은 버리시고요. 네. 22년에 도입했던 그 공식도 이제 버리시고요. 23년에는 23년에 맞는 공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 공식에 대한 고민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지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또 오잖아요. 역시 23년의 모습도 처음 경험이거든요. 그 23년의 모습을 먼저 좀 그림 그려보고 이 23년의 모습이 겨울이라고 한다면 좀 파카를 입고 23년이 여름이구나 그러면 좀 여름 옷을 준비하면 어떨까. 그 계절에 걸맞는 그 국면에 걸맞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셨으면 어떨까. 공식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제는 새로운 투자 환경에 또 적응해서 변화에 맞춰서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